관절염이 중기가 되면 기본 치료들에 반응을 안 하는 분들이 좀 상당수 늘어나기 때문에 무릎 관절 내 연골 주사 치료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네. 전문의와 소통하고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의사소통!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최슬기입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특별한 손님을 모셔봤는데요. 더 서울병원의 정명곤 관절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서울병원 정명곤 원장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의 비수술 치료, 무릎 연골 주사, 바로 하면 효과도 2배가 된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이란 무엇인가요? 자, 일단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무릎에서 가장 호발하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퇴행성 관절염 자체는 관절의 어디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관절을 오랜 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관절 안에 있는 정상적인 구조물 자체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약해지고 손상이 되게 되는데 네. 이러한 손상이 있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은 환자분들이 통증이라던가 어떤 붓기 같은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관절은 뼈랑 뼈가 만나서 이루고 있는데 이 뼈를 싸고 있는 관절 연골과 그리고 이 뼈에서 관절염의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퇴행성 관절염은 또 다른 말로 골관절염이라고도 부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로 설명드릴 무릎 관절염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잘 호발하는 부위이기도 한데요. 다른 관절이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뼈랑 이제 관절 연골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이 무릎 관절과 같은 경우는 이 관절의 안정성에 좀 더 기여를 해줄 수 있는 반월사 연골판이라는 조직이 있고 이 반월사 연골판이라는 조직 역시 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서 노화 반응이 생기는 대표적인 구조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친절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자,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 그리고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궁금해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흔한 원인은 사실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관절의 노화가 되겠습니다. 환자분의 관절 상태나 어떤 생활 환경에 따라서 개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게 되면 그 나이가 드는 만큼 어쩔 수 없이 관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되면은 노화 반응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뭐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운동 같은 걸 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렇게 일이나 운동 등을 좀 과도하게 하면서 관절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되면 관절염이 조금 더 빨리 오거나 심하게 올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골절과 같이 무릎 관절 주변이나 어떤 관절 주변에 손상을 받거나 네. 혹은 이 관절을 다루는 수술 등을 하게 되면 이러한 과거력은 2차적으로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러한 분들 역시 관절염이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겠습니다. 자, 관절염은 이제 환자분들이 자가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환자분이 증상으로 이제 본인이 개개인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보통 이 관절염에서 말하는 염은 염증을 뜻하는 염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생기는 염증 반응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흔한 것은 이 관절 주변의 통증이라던가 붓기 그리고 열감과 같은 것이 있어서 환자분이 특별히 관절을 많이 사용하거나 혹은 외상력이 없는데 이 관절에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혹시 이게 관절염이 아닌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 이 외에도 관절을 사용할 때 뭐 굽혔다 폈다 할 때 뚝뚝 소리가 난다거나 뭐 아무 이유 없이 관절에 힘이 빠지고 좀 뻣뻣해지고 좀 무거운 느낌 이런 게 드는 경우 또 이제 관절염이 좀 오래 진행을 하게 되면 네. 관절에 변형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관절염이 생기면 무릎이 좀 많이 커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 좀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을 해보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어서 아마 내가 좀 이상한가 라고 느끼시면 진짜 여러분들이 빠르게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퇴행성 관절염도 진행되는 좀 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단계로 좀 진행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일단 1차적으로는 뼈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 보통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계가 엑스레이 상에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 관절 사이의 간격이라던가 네. 혹은 이제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은 뼈에 2차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뼈가 튀어나오는 골극이라는 형성 과정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총 4단계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임상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은 하지 않지만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좀 편의상 이제 초기, 중기, 말기의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네. 엑스레이 상에서 1단계인 경우는 보통 이제 초기라고 설명을 드리고, 2단계와 3단계 가운데 있는 분들은 중기, 그리고 이제 4단계여서 뼈가 거의 맞닿을 정도가 되신 분들은 관절염 말기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절염의 초기에는 환자분의 통증이나 붓기의 정도나 빈도가 이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네. 보통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사실 이럴 때에는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생활 습관의 교정이나 어떤 운동 치료 등을 통해서 초기 관리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생활 습관의 교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절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좀 늦출 수 있는 방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오래 서 있는다거나 오래 걷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계단이나 이제 등산처럼 높낮이가 있는 곳을 다니는 것, 그리고 무거운 것을 하중이 늘게끔 해서 무릎에 부하가 많이 가해지게 하는 것들을 피하는 것이 일단 매우 중요하겠고, 또 무릎 관절 주변에 있는 허벅지나 이 종아리 근육이 튼튼하게 강화가 되면은 이 관절염의 진행을 좀 늦추는 방어적인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운동 치료 등을 통해서 초기 관절염은 관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운동 치료나 생활 습관의 교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환자분들이 통증 등의 불편감이 지속될 경우에는 결국은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맞아요. 간단한 검사나 진찰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라던가 바르거나 붙이는 파스, 그리고 물리치료, 이러한 기본 치료 등을 먼저 적용을 해서 염증 반응을 조절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절염이 중기가 되면 이러한 기본 치료들에 반응을 안 하는 분들이 좀 상당수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이제 침습적 치료라고 해서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 중 하나인 무릎 관절 내 연골 주사 치료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네. 또 적응증이 되는 분들은 간단한 관절경 수술 같은 것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결국 관절염이 말기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뼈랑 뼈가 이제 물리적으로 맞닿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주사 치료에도 반응을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통증의 원인이 되는 관절 자체를 바꿔줄 수 있는 근치적인 치료인 인공관절 수술과 같은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언급해 주셨던 무릎 연골 주사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릎 연골 주사는 이 다른 말로 관절 강내 주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절을 이루는 것은 뼈랑 뼈, 그리고 이 뼈를 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기 때문에 네. 이 주사 치료 자체가 주로 효과를 나타내는 부위는 이 관절 연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편하게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에는 간단하게 연골 주사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분은 히알루론산 성분의 연골 주사이고, 이 외에도 DNA 주사 성분이나 아니면 이제 콜라겐 같은 주사 성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연골 주사 성분이 되겠습니다. 연골 주사 치료는 대부분 퇴행성의 관절염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젊으신 분들도 무릎에 있는 통증이 약이나 물리치료와 같은 기본 치료에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선택적으로 주사 치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연골 주사 치료는 몇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관절 안에 약이 직접적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서 일단 1차적으로는 환자분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소염 효과를 1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또 연골 주사는 또 관절 안에 들어가서 이 무릎 안쪽에 관절 사이에서 이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윤활 작용을 통해서 네. 무릎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 그리고 관절면을 이 코팅을 하면서 감싸주기 때문에 이 연골을 일부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이 이 연골 주사 치료를 하시게 된다면 관절염의 진행을 좀 늦추는 이러한 방어 효과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연골에 들어가는 주사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다음 질문이 이 연골 주사와
뼈 주사의 차이점인데 그럼 뼈 주사는 뼈에 맞는 건가? 라고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네, 실제로 외래에서도 많은 환자분들이 뼈 주사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네.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이 뼈 주사라는 말은 의학적으로는 실제로 존재하진 않고 과거에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를 사용을 했던 것을 뼈 주사로 많이 칭하게 되면서 표현을 했었던 것인데, 실제로는 뼈에 놓는 주사도 사실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뼈에 놓는 주사도 없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정확하게는 관절 강내 연골 주사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스테로이드 성분은 단독으로 이 연골 주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히알루론산이나 DNA 주사 성분 등의 소량을 섞어서 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무릎 연골 주사 치료 시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무릎 연골 주사 치료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주사 제제가 있고, 또 이 여러 가지 주사 제제는 각각 좀 정해지고 권장되는 어떤 주사의 횟수나 간격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성분 주사도 1회 제형, 3회 제형, 5회 제형에 이렇게 다양한 제형이 나와 있고, 병원에서는 의사의 어떤 선호도라던가 혹은 병원에 들어오는 약의 종류에 따라서 혹은 환자분의 나이나 혹은 관절염의 상태에 따라서 권장되는 주사의 횟수, 종류가 좀 다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켜서 안전하게 맞는 것이 1차적으로는 가장 주의할 사항이 되겠고, 여기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스테로이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해봐야 하는데요. 네.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독으로 관절 강내에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히알루론산이나 이런 다른 연골 주사 제제와 같이 섞어서 보통 주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스테로이드 주사 제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염작용이 매우 강한 주사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어떤 무릎 관절 염증, 그 통증이나 이런 붓기 등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연골 주사 제제보다 조금 더 강하고 핵심적인 성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의 통증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조금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스테로이드 제제는 너무 자주 그리고 과한 용량을 좀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전신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합병증 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골 주사 치료를 한 후에 이제 환자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연골 주사 치료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모든 약물이나 이런 주사들은 환자분이 처음 몸에 접하게 되면은 예측할 수 없는 낮은 확률로 발생하는 과민 반응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민 반응에 대한 증상이 주사 맞은 직후나 혹은 하루 이틀 내에 생기지 않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네. 또 낮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즉 주사 바늘을 통해서 눈에 잘 안 보이는 세균이 관절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러한 감염에 의한 반응이 생기지 않는지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사 치료를 한 후에 물과 같은 것이 접촉이 되면 감염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서너 시간 동안은 주사 치료하고 물을 안 닿게 하는 것이 중요해서 외래에서는 환자분들께 주의사항으로 꼭 설명을 드리고 있고, 또 주사 제제 종류나 환자분의 관절 상태에 따라서 연골 주사 치료를 한 다음에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간 약이 퍼지는 동안 무릎에 많은 불편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 동안에는 무릎을 좀 무리해서 쓰지 마시고 안정을 취하시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어서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퇴행성 관절염, 특히 이 무릎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의 유병률이 많은 국가여서 나라에서는 이 퇴행성 관절염에 환자분들이 관리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이 연골 주사 치료를 또 만들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병원에 같이 문의를 해보시고 이 치료하는데 고려하시면 좋은 사항이 되니까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꿀팁까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주사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비수술 치료가 아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연골 주사 치료에 대한 반응 정도입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 무릎의 관리, 즉 생활 습관의 교정이나 운동 치료, 혹은 병원에서 해드리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 이러한 보존적 치료들이나 간단한 시술 등을 시행을 했는데에도 환자분이 관절염으로 인해서 통증 등의
이 불편감이 조절이 안 될 경우 한두 달 정도 기간 내로 다시 주사를 맞아야 될 정도로 통증이 재발을 하면 이것은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께 인공관절 수술이 좀 필요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실제로 내원을 하셔서 내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시청자 질문 시간 Yes or No 코너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더 서울병원의 이제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나서 나는 이런 게 너무 궁금한데 했던 질문들을 모아서 전문의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과연 어떤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첫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되게 궁금한 내용인데요. 무릎이 아플 때 스트레칭, 헬스 해도 된다? 네,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인데요. 네. 정답은 스트레칭은 O, 네. 그리고 헬스는 S일 수도 있고 No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세모. 그렇군요. 자, 스트레칭은 말 그대로 이 관절 주변에 있는 조직을 늘려준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절에도 스트레칭은 보통 도움이 되는 어떤 일종의 운동 치료 중에 하나가 되겠으며 이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경우는 환자분에 따라서 증상이 진행을 하면 이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는 운동 범위 제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잘 해주게 되면 이 관절의 강직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운동 범위도 보존적으로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트레칭은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하게 되면 관절염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헬스와 같은 경우는 수많은 헬스 운동 종류가 있고 기구가 있지만 어떤 운동은 무릎에 좋지 않고 어떤 운동은 무릎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무릎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질 수 있는 운동과 같은 경우는 이 관절염의 진행을 좀 악화시킬 수도 있고 환자분이 느끼는 무릎의 통증의 정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하중이 가해지지 않으면서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이런 무릎에 좋은 운동은 권장이 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스트레칭은 거의 다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아무래도 조심하는 게 좋겠네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릎 통증에는 찜질이 효과적이다? 네, 정답은 예스입니다. 그렇군요. 자, 찜질은 일종의 무릎에 할 수 있는 물리치료 중 하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 병원에서도 이제 물리치료를 하면서 차가운 아이스팩을 대기도 하고 혹은 따뜻한 온찜질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물리치료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약물이나 주사치료와 더불어서 염증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부가치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기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이 통증이 주 증상이고 만성적인 통증이 가장 불편하다 이러신 분들은 따뜻한 온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고 환자분이 붓기나 열감과 같은 것이 주 증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차가운 냉찜질을 선택적으로 해주시면 좀 더 효과적인 물리치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온찜질과 냉찜질 구분이 잘 안 됐었는데 또 네. 짚어주셔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사 치료만 받으면 인공관절 수술 안 해도 된다? 정답은 노입니다. 물론 주사에 따라서 권장되는 횟수나 간격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안전 간격을 지키고 정량을 맞는 데에도 환자분이 무릎에 통증이 없이 조절이 되는 그러한 경우는 관절염이 심하더라도 당장 인공관절 수술이 급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환자분의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을 하면 할수록 즉 관절염이 이제 말기로 가면 갈수록 주사의 강도나 횟수가 어쨌든 늘고 횟수도 간격이 좁아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환자분이 주사 치료를 짧게는 한두 달에 한 번씩 1년에는 많으면은 6번에서 10번 이상도 맞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연골주사 치료는 정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맞게 되는 것은 절대로 무릎 관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계속 주사 치료를 고집하기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수술적 치료를 넘어가는 것이 좀 더 권장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보고도 병원에 가기 좀 망설여지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보통 이제 무릎 통증이 오래된 분들이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을 하시게 되면
1차적으로는 정확한 진단과 진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이 맞는지 혹은 이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필요하면은 관절염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이러한 연골주사 치료도 적절하게 사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환자분들의 퇴행성 관절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병원입니다. 관절염이 초기인 경우에는 생활습관의 교정이나 어떤 운동치료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 환자분의 통증이 좀 오래되셨다거나 생활습관 관리, 운동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정명곤 원장님과 함께 무릎 연골 주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희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문의와 소통하고 또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의사소통. 여러분, 저희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꼭 놀러와서 구경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안녕!